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학교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앞 시간하고는 약간 틀릴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조직은 예전에는 굉장히 관료주의적이었죠. 관료주의적.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민주화됐습니다. 민주화되고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이나 장학사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배려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어떤가요? 입시 경쟁 교육, 그리고 피사에서 주관하는 학력 테스트에서 거의 상위 수준에 있죠. 그렇지만 학력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상승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문제점은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창의력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협업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문제풀이형 학습이죠. 문제풀이형 학습. 외국은 토론, 논술 형태의 수업이죠. 따라서 핀란드 같은 경우 고등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어떤 사회 과목을 시험을 볼 때 학점 이수제입니다. 학점 이수제. 즉 D학점 이상 맞으면 패스 시켜주는 거죠. 물론 A 학점, A 플러스 학점이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D 학점만 받으면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평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이수했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학습 체제의 나라하고 우리나라처럼 객관식 문제만 푸는 나라에서는 협력적 협동심이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자기주도적 능력이라든가 창의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학교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교수학습 모형을 디베이트로 바꾼다든지 하브루타 형태로 유태인 교육 방식으로 하브루타 형식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토론 형태의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동학습 형태로 한다든지 거꾸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모색하면서 교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겠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교육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학교 조직의 특성인데요. 학교 조직의 특성은 세 학자가 주장을 했네요. 먼저 칼 막스, 막스 베버죠. 칼 막스가 아니고 막스 베버가 얘기한 변형된 관료제 모형. 막스 베버는 일반적 관료제를 주장했죠. 일반적 관료제. 즉 관료제란 말은 약간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명확한, 약간 전통적, 가부장적, 탑다운 방식 이러한 관료제 모형인데 학교는 그런 관료제 모형을 약간 변형된 관료제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사들은
교실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수업을 취량권을 가지고 수업을 하죠. 수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 학생은 학습권이 배울 의무가 있는 학습권이 있고, 교사는 본인의 수업을 본인 스스로 계획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굉장한 큰 재량권이죠. 그러한 것들 감독받지 않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변형된 관료제 모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엄격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사 자격을 시험을 보게 해서 교사가 되거나, 교사 자격 시험을 보거나, 또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좋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다음은 이완 모형인데요. 이완 모형은 느슨한 어떤 연결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칼 윅이 주장했네요. 이완 모형은 이완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완 수축의 반대죠. 어떤 긴장하지 않는 약간 느슨한 상태, 풀어진 상태, 수축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교사 상호간에 결합은 되어 있으나 교사 상호간에 관여는 많이 하지 않아요. 느슨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죠. 또 선생님들의 교무실도 1학년 교무실, 2학년 교무실 각 교과별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업은 교사가 하지만 책임지고 수업을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요. 이와 같이 느슨한 이완 모형 칼 윅이 주장했어요. 학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변형된 관료제 모형, 이완 모형, 또 조직화된 무질서 개념이라고 얘기한 코헨이 얘기했는데요. 학교는 조직화된 무질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무질서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고 하지 않는 아이도 있고 떠든 아이도 있고 집중하는 아이도 있고, 또 학년이 바뀌면, 해가 바뀌면 다 바뀌죠. 학년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고 담임 선생님도 바뀌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쭉 중고등학교까지 담임이 계속해서 연계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1년씩 담임을 맡죠. 그 다음에는 담임이 바뀌는 거죠. 이와 같은 성격들을 얘기해서 조직화된 무질서 개념이다라고 코헨이 주장한 거예요. 학교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조직의 실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학교 조직의 실제는 교장, 교감, 요즘에는 수석교사라는 게 있는데 수석교사, 부장교사, 일반교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수석교사는 모든 학교에 있는 건 아니고 전라북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약 한 50명 내외, 50명에서 100명 내외 정도 수석교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0개 정도 학교가 있다고 전라북도가 가정했을 경우에 700개 학교는 수석교사가 없지만 이 100개 학교, 50개 학교는 수석교사가 있어서 수석교사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교사의 수석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다라고 교사들과 협의하고 안내해주는 교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교감 선생님은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무, 수업, 업무에 대해서 통과를 한다고 하면 수석교사는 수업에 관련되는 내용만 교사들하고 같이 지도해가는 교사를 수석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조직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 일반교사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 주로 행정실에는 교무실과 행정실이 있죠. 학교는 교무실과 이 행정실이 있는데, 행정실에는 큰 학교들은 5급 사무관이 있고 7급, 8급, 9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장교사는
교무부장이 있고 학교에 가면 연구부장이 있고 학생부장이 있고 과학부장, 체육부장, 정보, 환경부장 다양하게 학교별로 약간의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부장들이 12개 부장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작은 규모들은 한두 개의 부장이 있을 수 있고 이 부장교사들 업무 이 부서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교무부는 말 그대로 교무실에서 학사 그리고 교육과정, 행사, 학적,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부서가 교무부고 연구부는 주로 이제 수업과 관련되는 거, 수업. 여기 수업이라고 써 있는데 이 수업은 수업계를 얘기합니다. 수업계. 수업을 누가 하고 수업이 빠지면 어떤 선생님이 보강하고 들어가고 조정하는 수업을 얘기하는 거고 이 연구부에서는 주로 수업 가르치는 수업 또는 연수, 교사의 전문성 신장, 연구, 장학활동, 연수, 교과서, 독서교육, 사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수업하고 연수, 연구 관련되는 부서가 연구부입니다. 생활지도부는 우리가 학생부라고 하죠. 학생부. 학주라고도 옛날에 얘기했죠. 학생주임, 생활지도부.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이라든가 선도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비행학생들 지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고 생활지도부. 방과후활동 특별활동부는 아이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클럽활동, 봉사활동, 요즘에는 자유학기제가 생겼죠. 요즘에는 이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이 방과후활동 특별활동부에서 자유학년제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수업은 하되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수업도 과정 중심 평가만 해서 서술형 평가만 해서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학년제. 그래서 자유학년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어요.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디베이트, 토론도 할 수 있고 코딩도 할 수 있고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반을 개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할 수 있는 게 자유학년제라고 보면 되고 이런 업무들도 방과활동반에서 이 부에서 신설해서 하고 있고 예체능부는 말 그대로 예술, 체육, 음악, 미술, 체육 관련되는 업무를 맡은 예체능부가 있고 교육정보부는 컴퓨터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고 학교 전산망이 있고 교실에 컴퓨터 홈페이지 이 나이스는 업무관리 시스템이죠. 교사들이 이 나이스를 통해서 회계 업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에서 생활기록부도 기록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구를 살 때 이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결제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하는 나이스 시스템. 정보기기 관련 교실에서 수업을 활용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으면 그런 것들을 업체에 얘기를 해서 수리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교육정보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상담부인데요. 진로상담부는 학생들의 상담활동,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직업 탐색, 진로 직업 탐색,
교육 활동 이러한 것들을 진로 상담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부는 과학부라고 여기는 과학부라고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자연과학부라고 운영하는 학교도 다양하게 있는데 기획, 실험 실습, 물품 관리, 교구, 환경 교육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네요. 인문과학부, 논술, 원어민 교육, 영어 교육, 통일 교육, 경제 교육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각 학년부가 있겠죠. 1, 2, 3학년부가 있을 거예요. 그 학년부별로 업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 우리 교육실무 책에 나와 있는 업무 분장표, 약간 로멀한 업무 분장표고 그러면 설빛중학교, 전주 시내 중학교 업무 분장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무부에 속한 부서들이 있죠. 교무기획, 교무 이제 부장이고 수업학적, 수업계, 학적계, 도서관 운영, 생활기록부 작성 이건 교무부에서 한다는 거죠. 다음 연구부 한번 볼까요? 연구부에서는 연구 기획하고 교내 평가, 교과 협의 특수교육 이러한 연구부에서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컨설팅 장학, 그 다음에 연구 활동, 연수 활동 이러한 것들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부가 있고 여기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교무부, 연구부, 창의적 체험활동부, 인성인권부, 상담복지부, 진로진학부, 체육부, 환경부, 과학부, 교육정보부, 학년부, 교무 실무사가 있을 거고 다음 학급 1학년 담임들 1학년, 2학년, 3학년 부장 학년 부장이 있을 거고 교과별 업무가 있겠죠. 이와 같이 한 중학교 전주 시내 중학교 업무 분장표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은 학교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계획서는 주로 연말에 교육을 수립하게 돼서 학년 초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계획은 주로 워크숍이라든가 교사 학부모님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학교 교육 계획서에는 주로 학교 교육 계획의 어떤 기본 바탕,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또 각 부서별로 추진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또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또 부록 이런 형태로 교육 계획서가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서는 당연하겠죠. 학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교에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이 된다는 거죠. 모든 학교에서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비슷비슷합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이와 같은 내용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카테고리, 이러한 범주 내에서 작성이 되고 학교마다 특색 사업이라든가 역점 사업이 약간은 틀리지만 대부분이 계획서는 비슷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빛중학교 계획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교 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과도 있고요. 설비된 육성에 대한 어떤 지표도 있고요. 차례가 나올 거고, 차례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학교 계획의 기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실천 과제별로, 부서별로 주요 교육활동, 목표, 죄송합니다. 목표가 있을 거고, 계획이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을 거고, 실천 과제가 있을 거고, 또 부서별로 세부 추진 계획, 각 부서별 교무 연구 인성 상담 진로 진학부 창의적 체험활동부 체육부 과학부 교육정보부 학년부별로 세부 추진 계획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록에서 담임 선생님들의 배정, 업무 분장, 행정실 사무 분장, 그 다음에 교과별 수업 시간표, 교실 배치도, 학교 예산서, 이러한 것들이 부록으로 실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용은 이런 형태로 추진 과정,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 학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 학년도에는 전 학년도에 미흡한 부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평가 분석도에서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하는 것들도 연말에 선생님들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토론, 협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공지사항이라든가 자료실에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서는 이렇게 교육계획의 기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서별로 추진 목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록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교에 교무실이 있고 교장, 교감, 교사가 있다라고 하면 행정실에서 운영하는 건데, 학교 운영위에는 법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531 교육계획 1995년에 531 교육계획에서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95년도에 355개 전국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한 다음에 1997년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해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제정해서 삽입하게 되어서 97년에 법제화가 되었고, 2000년도에 사립학교까지 의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는 공립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고, 2000년도에는 사립까지 학교 운영위를 의무 설치하게 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선생님, 지역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담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기구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즉 학교 교장이나 교사, 교원들이 학부모 참여 없이 학교 교육을 책임지기에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지역 인사, 교원들이 교육 공동체가 같이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보자 라고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아주 독립된 법적 기구입니다.
초중등교육법 1997년 초중등교육법에서 법적 기구로 엄연한 법적 기구로 존재하는 학교 법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심의하고 자문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어떻게 운영해 주세요라고 자문하고 또 결정을 내려주는 의결하는 기구,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이나 예산은 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한은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학교 운영 참여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있고 심의하는 권한이 있고 또 이 심의를 했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의 실제를 한번 볼까요?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의 실제.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는 초, 중, 특수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구성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 교원 40% 내외, 학부모 40% 내외, 20%에서 10% 내외 지역 인사 이렇게 해서 이원의 수는 5명에서 15인, 학교 규모에 따라서 200명 이하인 학교는 5명에서 8명, 1000명 이상인 학생인 학교에서는 13명에서 15명의 이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설빛중학교는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위원님들이 9분 있습니다. 9분 있는데 교원 4명, 학부모위원 4명, 지역인사 1명, 그러면 9명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임기는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고요.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위원장, 운영위원장이 사고 시에 부운영위원장이 운영을 하게 되겠죠. 이분들은 1년입니다. 1년 연임해서 2년까지 할 수 있고 여기 위원님들은 2년 연임 가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 선출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교원들은 교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학부모 위원님들은 학부모 총회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민주적으로 선출을 해야 됩니다.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또 지역 인사는 교원이나 학부모 위원님들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기능은요? 운영위원회 기능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모든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든가 예산을 다 심의 의결합니다. 학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잘 썼는지 결산하는 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거죠. 교과서, 교육 자료, 선정 문제, 교육이 아니라 여기는 교복이겠네요. 교복 선정, 체육복 선정, 앨범 선정, 학교 급식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방과후 활동, 피아노,
스포츠, 코딩, 다양한 방과활동 반 개설할 때 또 이 개설은 왜 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수련활동 1학년, 2학년 수련활동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수학여행은 어떻게 어떤 지역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또 선생님을 초빙하고 선생님을 초빙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를 맡아야 되고 운동부를 구성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맡습니다. 심지어 대학 학교장 추천제가 있죠. 학교장 추천제로 해서 가는 그 학교장 추천제도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학교 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내용도 운영위원장 결재가 있어야 학교 발전기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가 학교 전반적인 교육활동, 교육과정, 학교 회계, 학교 프로그램 모든 내용을 다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요즘 현대 학교는 학교장이라든가 교사들이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거죠. 즉 학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치, 학교 민주화, 학교 지역 자치가 실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미래 사회 변화와 학교 조직인데요. 미래 사회 변화와 학교 조직. 우리가 미래 사회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요? 미래 사회는 미래 핵심 역량이 필요할 거고 미래 핵심 역량은 데세코에서 얘기하는 4C 창의성, 창의력,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협업 이러한 4C의 역량도 갖춰야 될 거고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이 있죠. 핵심 역량 6가지. 모든 교과에서 이러한 6가지 역량을 길러줘야 돼요. 어떤 역량인가요? 자기관리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민주시민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정보처리 역량도 있어요. 정보처리 역량,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마지막 심미적 감성. 이러한 6가지 핵심 역량을 모든 교과에서 이런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라 하는 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 변화에 학교 조직도 이와 같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 조직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의 학교들, 요즘의 우리나라를 보면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죠. 인구 감소. 2008년 기준으로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08년 기준으로 60만이었어요. 대학 입학 정원 수험생들이 60만. 근데 2020년에는 대학 정원이 48만이에요. 대학 정원이 48만이고 수험생이 47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학 정원보다 수험생이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방 대학이나 부실대학은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대학 정원보다
이 수험생의 정원이 작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인구 감소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교육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미래 핵심 역량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길러줘야 될 것인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이러한 인재상을 확립해서 다양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학교 조직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수험생은 47만 명, 대학 정원은 48만 명. 미래 인재상 4C 핵심 역량, 이러한 인재로 양성을 해야 양성을 해야 글로벌화에서 세계화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 인재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재상은 이와 같은 핵심 역량의 인재이긴 하겠지만, 기업이나 사회 현상에서 인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요즘 미래 사회의 인재는 창조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글로벌화에 맞는 인재, 즉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재, 외국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역량, 협업 능력, 콜라보레이션, 협업 능력,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재일 때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요즘에는 미래 사회의 인재를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어떤 전문가죠, 전문가. 프로페셔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제너럴리스트 또는 멀티플레이어. 무슨 얘기인가요?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인, 다방면에 아주 잘하는 사람, 다방면에 소질이 있는 사람, 멀티플레이어,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가 인재에서 제너럴리스트, 멀티플레이어가 요구되는 미래 사회에 맞게 학교 조직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 조직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까요? 학교 조직 가장 강조되는 게 학교 조직이 가장 강조되는 게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리더십. 교장, 교사, 교감, 학생들에 대하는 모든 교원들의 리더십. 리더십은 소통의 리더십 또는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으로 학교 조직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학교 조직의 변화 필요성입니다. 전통적 환경과 관료주의에서 요즘에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민주적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을 학교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교장, 교감이 너 이거 해, 선생님이 이거 하세요 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이거 하면 어떨까요? 라고 버텀업 방식으로 밑에서 의견 수렴해서 올라왔을 때 교장, 교감이 위에 관리자가 인정해주는 형태, 즉 밑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소통, 서로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주는 소통,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이죠.
학생을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고 직원들을 섬기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 미래 사회에서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버텀업 방식, 밑에서부터 의견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그 의견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 조직이 필요하다. 또 학교 조직의 변화의 필요성에 학교 공동체 참여 기회도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아까 얘기했던 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있고 지역 인사가 있지만, 이런 학부모, 학생, 교원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교육 공동체에 학교 교육 과정의 참여를 확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민도 역시 마찬가지 참여하게 해서 학교가 지역 공동체, 학교 공동체로 모든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학생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학교 조직의 변화는 효과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민주적 의사소통, 소통, 협업, 지원, 관료적, 전통적 탑다운 방식이 아닌 소통,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민주적 의사소통. 또 권한이임을 많이 부여해줘야 돼요. 위에서 교장, 교감이 지시하는 형태가 아닌 그 교사 한 명 한 명, 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는 권한이임이라고 하죠. 권한이임을 해 주었을 때 학교 조직에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 기회도 제공해 줘야 되겠죠. 다양한 교육 기회.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는 코딩 교육도 해야 되고, 유튜버 크리에이터 교육도 해야 되고, 본인의 진로 삶과 연계되는 미용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미용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어떤 봉사를 좋아해서 봉사활동을 하길 좋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이 시대, 미래 시대에 맞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주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미래에 대한 상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교육 방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은 당연한 거겠죠. 인권은 학생들의 인권이겠죠. 학생들의 인권.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학생 인권은. 물론 학생 인권에 반해서 교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여선생님들의 뺨을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러한 것들은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법적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권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바뀌고 있고, 따라서 현재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러한 교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 의해서 일부 멀지각한 학부모에 의해서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 선생님의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죠. 이러한 교권을 학교 또는 교육청이 또는 국가에서
이 선생님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 교권 보호 제도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책에 보면 혁신적인 학교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겠지만 혁신학교하고 비혁신학교하고 비교를 해본 연구 결과를 책에 서술을 해 놓았는데, 주로 교과 수업, 교과의 업무, 또 선생님들의 어떤 그 업무, 직무, 또 권한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가 없어요. 동일해요. 그렇지만 혁신학교는 어떤 부분이 다르게 나타났냐라고 했을 경우에 교과별로 협의하는 어떤 그런 이 능력들이 좋아졌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혁신학교하고 비혁신학교하고의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어요. 즉 혁신학교가 보다 교과 협의를 잘하고 학교 운영의 운영도 잘하고 있더라라는 이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어요. 따라서 혁신학교가 좋다, 비혁신학교가 좋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성급한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진보 교육가들은 혁신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나 제가 봤을 경우에는 혁신학교가 아닌 비혁신학교에서도 미래 핵심 역량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리더십 또는 학교장의 조직관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래의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아이들에게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 비혁신학교도 많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좋다, 비혁신학교가 좋다라는 것을 단정지어서 얘기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혁신학교도 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언을 보면 이 연구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혁신학교 만들기 제언을 보면 오래된 학교에는 유능한 교장을 배치시켜야 되고, 교육의 재정을 확보했을 때 혁신학교의 어떤 그 성과도 나올 수 있고, 또 성적이 좋지 못한 그러한 학교에서는 젊은 교사를 많이 배치했을 경우에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제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감축해줘야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 시간도 확보되고 교재 연구도 하고 전문성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큰 도시 시에 있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일주일에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골은 12시간 내외를 하고 있고, 따라서 큰 도시에 있는 선생님들은 수업량이 굉장히 많죠. 20시간을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20시간이면 일주일에 5일 잡고 하루에 4시간을 해야 되죠. 하루에 4시간이면 하루에 6시간 수업을 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밖에 쉬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업이 많다는 거죠. 또 교사의 자존감도 높여줘야 되겠죠. 교사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이러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학교 풍토, 민주적인 의사소통, 민주적인 학교 풍토도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교사 연수, 또 교육청에서 다양한 연수를 개설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사 스스로도 본인이 전문성 신장할 수 있도록 대학원도 가고, 여러분들처럼 대학원도 다녀서 전문성을 신장하고,
또 전공 도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하고 다양하게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학부모님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죠. 학부모님이 인식 개선이 있을 때 교사들을 존중해주고 교사들은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겠죠. 효과적인 정책 개발도 물론 필요할 거고 효율적인 학교 관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민주성을 가지고 의사소통, 교원들의 어떤 버텀업 방식 밑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로 버텀업 방식으로 추진해오는 이러한 효율적인 학교 관리가 있을 때 혁신적인 학교 만들기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학교 조직 업무 분장, 학교 교육 계획서 그리고 혁신적인 학교 만들기, 그다음에 미래 핵심 역량에 대비한 학교 조직, 또 관리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2차 시에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논술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해볼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사의 이해하고 학교 조직에 대해서 2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음 주에 논술에 대해서 서론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서론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서론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1차 시, 2차 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